태성 파트너스의 연봉 제안서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입니다. 퇴직 위로금은 그냥 가지셔도 좋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큰 소리로 뱉은 말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여전히 10가지 관찰 사항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들고 있는 동안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글쓰마 회의실에 공조장치 소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이 이야기는 편집팀이 스토리텔링을 위해 창작한 픽션입니다. 모든 인물, 사건, 기관은 허구이며 어떠한 유사성도 순전히 우연에 의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지우, 서울에 위치한 한울 전략 컨설팅의 운영 전략 부장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그랬습니다. 저는 4분기 정기 업무 평가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고객 유지 목표치를 11% 초과 달성하며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우리 팀은 자칫하면 50억 원의 손실을 볼 뻔했던 규정 준수 관련 허점을 막아냈습니다. 저는 막바지 제조업 계약을 마무리하느라 전주에는 거의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복도에서는 공업용 바닥 왁스 냄새와 수천 명을 수용하도록 지어진 공간에 차가운 공기가 뒤섞인 그 기묘한 대기업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김민준 대표와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벼운 안부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제 쪽으로 서류 묶음 하나를 밀었습니다. 조직 문화 적합성 평가 10가지 관찰 사항.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흔한 조직 문화 점검 같은 것인 줄 알았죠. 그녀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협업 유연성 부족. 좋습니다. 품질 프레임워크에 대한 경직된 고수. 물론이죠. 하급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 조성. 이 대목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팀 단합 활동 참여 저조. 저는 회식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게 죄목이었군요. 교정적으로 인식되는 커뮤니케이션 톤. 매출, 고객 유지율, 리스크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김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업무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겁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인사팀장은 20가지 문서화된 우려사항에 근거하여 귀하의 직책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지라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다렸을 법한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따지지도 울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죠. 피드백 감사합니다. 인사팀에서 저걸 만드느라 꽤 고생했겠네요. 저는 이틀 전에 이미 문자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이 닥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휴대폰이 거의 즉시 진동하며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태성 파트너스에서 제안한 연봉 3억 5천만 원을 수락하겠습니다. 월요일 출근 괜찮습니다. 아, 사이닝 보너스도요. 물론이죠. 정적.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사팀장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태성 파트너스, 이사급 직책이었죠. 김 대표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바로 그 순간 권력에 추가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내 직장을 잃을 준비를 하고 그 회의실에 들어갔는지 이해하려면 6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저를 해고하기 6주 전, 인사팀에서 조직 활력 진단 미팅이라는 제목의 회의 초대를 보냈습니다. 저는 거의 무시할 뻔했습니다. 솔직히 임원급들을 대상으로 매년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그런 소프트 스킬 교육 같은 것인 줄 알았죠. 인사팀 박 팀장이 제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그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성장을 위한 과정이죠. 성장이라는 단어. 우리는 해고할 명분을 쌓고 있다는 뜻의 기업식 암호였습니다. 그녀는 인쇄된 이메일 한 장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습니다. 퇴사자 인터뷰 요약. 한 주니어 분석가가 퇴사하며 남긴 메모였습니다. 높은 수준의 압박감, 위압적인 기준. 저는 2번 읽었습니다. 그 직원은 마감일을 3번이나 놓쳤습니다.
제가 업무를 재분배했고요. 박 팀장은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인식도 중요합니다. 성과도 마찬가지죠. 그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페이지로 넘길 뿐이었죠. 두 명의 시니어 매니저가 부장님의 정밀함이 리더십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리더십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제가 회의에서 그들의 예상 수치를 바로잡는다는 뜻이군요. 자신들이 무능하게 보인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녀는 차분하고 중립적으로 답했습니다. 그것이 조직의 불안정성을 야기합니다. 불안정성이라 저는 그 분기에 고객 유지율을 11%나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 단어였습니다. 이틀 후, 김 대표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강 부장은 탁월해. 그는 이미 이 대화가 몹시 싫다는 듯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어. 팀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계산을 방어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요? 그는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이사회가 조직 문화 지표를 주시하고 있어. 사내 만족도 조사가 미지근해. 고객 유지율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게 유일한 지표는 아니죠. 저는 그 사무실을 걸어 나오며 무언가 바뀌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리더십이 결과물 대신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안함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에 저는 조용히 제 링크드인 프로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제가 회사 로고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시작한 일은 끝을 보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18개월 전 우리는 여러 지역에 걸친 대규모 제조업 계약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50억 원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청 계약서 조항에 묻혀있던 규정 준수 관련 감독 소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아냈죠. 저는 보고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했습니다. 밤낮으로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제 침대보다 사무실에 배달된 식은 음식 냄새가 더 기억에 남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감사 모델을 재작업하고 있을 때 김 대표가 제 뒤에 섰습니다. 이걸 혼자 다 짊어질 필요는 없어. 그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이번 분기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재구축 중간에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도 있었습니다. 2월에 만기되는 이연 보상이 있었죠.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돈은 아니었지만 결코 적은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막 분당에서 심장 수술을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자존심보다 의료보험의 안정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가 어머니의 병상 곁에 앉아 직장에서 모든 것이 순조로운 척했습니다. 저는 그 해에 3가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고객 이탈을 조기에 감지하는 예측 유지 모델, 리스크가 확대되기 전에 노출을 잡아내는 계약 리스크 대시보드, 그리고 보고 지연을 17% 줄인 워크플로우 감사 시스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자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한 임원 회의에서 저는 김 대표의 오랜 측근 중 한 명인 최 부장의 예측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논의하죠. 아니요. 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사회 보고 자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후 김 대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런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해해야 해. 무엇이 어떻게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이시죠? 그 정밀한 말이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탁월함이 불안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흐릿하게 남겨두고 싶어 했던 것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해고하기 2달 전, 저는 서울 오퍼레이션 서밋의 작은 무대 위에서 고객 유지 모델링이 마치 산소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자신감 있고
차분해 보이는 차콜색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진입니다. 태성 파트너스 소속입니다. 저는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울에서 그 투명성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셨죠. 그렇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일부분을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제 겸손을 믿지 않는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게 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귀사한울과 수도권 고객 유지 입찰에서 조용히 저희를 앞서고 있더군요. 원래 고객 유지는 그렇게 조용히 작동하는 겁니다. 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커피를 마시며 만났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나 채용 제한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희는 귀사 조직 내 누군가가 구조적 우위를 설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신인가요? 어떤 우위를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다르죠. 고객이 리스크를 느끼기도 전에 이탈을 예측하는 모델링 같은 거요. 저는 회사 기밀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그 논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개념적이고 깔끔하게. 2주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부장님의 프레임워크 버전을 한 지역 고객사에게 테스트해 봤습니다. 한 분기 만에 고객 유지율이 8% 개선되었습니다. 그건 실행력이 좋았기 때문이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설계가 좋았던 겁니다. 그녀가 정정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일이 진전되었습니다. 2번의 공식적인 전략회의, 연봉 협상, 재경업 금지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 조항은 지리적, 고객 특정적으로 범위가 좁아 관리할 만했습니다. 이수진 이사는 직설적이었습니다. 운영총괄 이사 직책입니다. 기본 연봉 3억 5천만 원의 지분, 그리고 2분기에 걸쳐 지급되는 사이닝 보너스, 팀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도 보장합니다.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해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세부 사항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보냈습니다. 저는 서명된 제안서를 3주 동안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김 대표가 진실성을 선택할지 지켜보기 위해 남았습니다. 그는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퇴장을 선택했습니다. 시작일만 비워둔 채로요. 이수진 이사가 한번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망설이게 하나요? 마무리 짓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제가 답했습니다. 사실은 김 대표가 편안함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유능함을 지켜낼지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팀장이 그 10가지 이유를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가 그러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실에서 이수진 이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었죠. 인사팀이 그들의 작은 연극을 끝내기 직전 김 대표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은 닫혔고 블라인드는 반쯤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뒤에 앉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중립지대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접근 방식을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겠나? 그가 물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부드럽게를 정의해 주시죠. 제가 답했습니다. 회의에서 덜 교정적으로, 더 협력적으로. 예측 오류를 지적하는 걸 그만두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부장은 똑똑해. 하지만 팀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경험이 수학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사기를 바꾸지. 그래서 기준을 낮추자는 겁니까? 마찰을 줄이자는 거지. 또 그 단어, 마찰. 마치 유능함이 사포라도 되는 것처럼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무결성과 타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이미 지쳤다는 듯이 등을 기댔습니다. 이 사회가 조직 문화 지표를 보고 있어. 그리고 문화는 고객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2가지 불편한 진실 사이에서 선택하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움츠러들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정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조정은 상호적인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인사팀은 그들의 깔끔한 대본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김 대표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을 때 이건 보복인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조화입니다. 제가 제안을 수락했고 그 순간 저는 그의 얼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방금 무엇을 맞바꿨는지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구조를 테헤랄로 아래의 지하 주차장은 항상 기름과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날따라 더 답답하고 천장은 낮고 공기는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타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꽉 쥐어야만 감출 수 있는 미세한 전기적 떨림. 45살은 25살과 다릅니다. 그냥 그만두고 어떻게든 되겠지 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보험료, 몇 년간 조용히 계산해온 은퇴 계획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잠시 운전대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끝스마 여동생에게 전화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겠죠. 언니는 언제나 잘 해내잖아.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부담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 최종 오퍼 확인, 태성 파트너스, 운영 전략 이사, 기본 연봉 3억 5천만 원, 두 분기에 걸쳐 지급되는 사이닝 보너스, 명확한 법률 조항, 경업금지 조항 검토 및 문제 없음 확인. 저는 계약서 전체를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도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협상했습니다. 저는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고 구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조정해 주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수진 이사였습니다. 마음 변한 거 아니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확실해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대시보드를 응시했습니다. 웃겼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차분하고 심지어 힘이 넘치는 기분이었는데 여기 아래에서는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이었죠. 저는 회사 서버가 마지막 일격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개인 휴대폰으로 전자서명을 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팀에서 퇴직 위로금 패키지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제 직급에 대한 표준인 6개월치 기본급, 표준 비밀 유지 서약서, 비방 금지 조항. 박 팀장은 마치 우리가 치과 스케일링에 대해 논의하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양측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물론이겠죠.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소란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와 인수인계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3페이지 분량. 워크플로우 의존성, 리스크 노출 노트, 고객 관리 주기, 대시보드 이면의 보고 로직. 저는 각주의 수동적인 공격성을 숨기지 않고 깔끔하고 구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최 부장이 제 사무실 문 앞을 한번 지나갔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적응하게 될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안심시키는 말인지 경고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다운로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무모하지 않습니다. 저는 낡은 검은색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개인적인 성찰, 회의 패턴, 리더십 관찰, 회사 기밀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담겨 있었을 뿐 저는 제 세라믹 머그잔을 탕비실에 두고 나왔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처럼 느껴졌죠. 좀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날 오후 김 대표가 제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CEO라기보다는 더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을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더 일찍이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걸 이뤘는데 그가 덧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갈 때 박 팀장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을 빕니다. 알아서 잘할 겁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수도 대립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간만이 남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로 움직이는 곳에서의 공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제가 회사를 나온 지 60일 후 태성 파트너스에서 월요일 전략회의를 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진 이사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옛날 직장인가 보네. 아마도요. 제가 답했습니다. 최 부장이었습니다. 한번 울리게 놔둔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이.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퇴사하기 전에 보고 주기에 뭐 바꾼 거 있어?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인수인계 메모에 다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분기 대비 고객 유지율이 왜 12%나 떨어졌는지 묻고 있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기 직원이 아닙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조업 고객사 두 곳이 재계약을 미루고 있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계속 강 부장님의 판단을 언급하면서 제 판단은 회사 기밀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자네가 그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았잖아.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온전히 유지했어야죠. 그가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도움이 안 되잖아. 정확한 사실이죠. 우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주 후반, 이수진 이사가 저를 그녀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수도권의 한 물류회사에서 공식적인 연락이 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 강 이사님의 자문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요. 한울의 포트폴리오에 있었던 곳이더군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극적으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이고 속도를 늦추고 더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사람에 따르면 한울의 이사회 회의에서 슬라이드 한 장이 떴다고 합니다. 고객 유지율 12% 하락, 보고 지연 증가, 컨설턴트 고용 승인, 스캔들도 붕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표류였습니다. 그날 오후 김 대표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인수인계 관련 논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대화를 나눠볼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상보다 오래 그 이메일을 쳐다봤습니다. 이수진 이사가 제 사무실 문가에 섰습니다. 답장할 거예요? 오늘은 아닙니다. 전략적 침묵. 계산된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차례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회의실 이후 처음으로 저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타이밍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코엑스에 있었습니다. 같은 컨벤션 홀, 다른 이름표. 제 뒤 스크린의 세션 제목은 정치화된 환경에서의 운영 무결성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진 이사가 골랐죠. 저는 그냥 두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운영의 실패는 거의 무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강연장은 조용했습니다. 예의상의 조용함이 아니라 집중된 조용함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슬라이드 없이 프레임워크를 설명해 나갔습니다. 명확함이 공격성으로 낙인 찍힐 때 시스템은 서서히 썩기 시작합니다. 헤드라인 뉴스 없이 그저 표류할 뿐이죠. 셋째 줄에서 김 대표가 보였습니다. 그는 화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무언가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사람처럼 저는 계속했습니다. 높은 기준이 조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호함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몇몇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몇 개의 펜이 멈췄습니다. 저는 한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지역 물류회사의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내부 저항을 유발하지 않고 구조적 개선을 실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항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편안함이 그 비용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그는 엿복도 근처에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카펫 클리너와 식은 커피의 희미한 냄새가 다시 났습니다. 같은 장소, 다른 역할. 당신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군.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들으라고 한 말 아닙니다. 알고 있어. 그는 지쳐 보였지만 방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고객 유지율은 여전히 하락세야. 그가 덧붙였습니다. 컨설턴트들이 해결하지 못했어. 컨설턴트는 주인의식을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그건 맞는 말이군. 그의 말투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그저 인정이 있었을 뿐 문제가 된 건 결코 당신이 아니었어. 그가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적도 동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이었을 뿐. 그리고 저는 주 강연장 쪽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들의 구조를 짊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태성 파트너스에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저는 가슴이 답답한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깨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제 새로운 팀은 문화를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랬습니다. 월요일 회의에서 주니어 분석가 중 한 명인 정우진 대리가 3분기에 오차가 있는 고객 유지 예측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가정에 대해 설명해 줄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단순화하기 위해 오차를 반올림했습니다. 리스크를 단순화하지 마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설명하세요. 그는 그 자리에서 수정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이사님은 직설적이시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설명하잖아요. 정밀함이 잔인함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올에서 저는 정밀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인내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 탓입니다. 저는 결과가 태도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힘든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수진 이사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김 대표가 또 연락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 구조조정 중이래요. 잘 됐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화난 것 같지 않네요. 화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문가에 기댔습니다. 그립진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가능성이 그립죠. 그녀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그 주에 어머니의 심장 전문의가 가벼운 활동을 허가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을 옮겼거든요. 아니,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몸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었구나. 어머니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능해서 저를 해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기준이 안개를 선호하는 사람들 앞에 거울을 들이댔기 때문에 저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구조적 진실보다 안락함 지표를 중시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피드백이 정치적으로 변하고 탁월함이 위협적으로 여겨지는 그 변화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공식적인 회의를 기다리지 마세요. 10가지 이유를 기다리지 마세요. 명확함은 기술입니다. 타이밍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침묵. 침묵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댓글을 다 읽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뭐든 필요한 것을 눌러주세요. 저는 복수를 팔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역량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들을 떠받치는 것을 멈췄고
제가 손을 놓았을 때 저는 추락하지 않았습니다.